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군함도 못 뚫어낸 이란의 기뢰를 한국 혼자 뚫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를 장난감 취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 미 해군. 거대 함대가 눈앞에서 반파되고 원유값이 폭등한 상황에서도 그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 긴급 파견된 한국산 무기가 이란의 기뢰를 전부 제거했고 고립되어 있던 선박과 선원들을 구해낸 겁니다. 이에 중동연합은 오만한 미국의 등을 돌렸고 한국의 고개를 숙이며 방산 계약을 구걸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동의 바다를 지킨 한국의 비밀 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천조국 미국이 바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았거든요. 글로벌 원유 20%, 천연가스 공급망이 단숨에 끊겼습니다. 3주 만에 유조선 21척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라크 원유 저장 탱크가 터졌고 카타르가 비명을 질렀고 쿠웨이트마저 어제부로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가 부도가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었죠. 우리가 뭘 했느냐고요? 1조 원짜리 최신의 전투함을 들이밀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작전 개시 10분, 딱 10분 만에 함체가 두 동강 났습니다. 저는 윌리엄 C. 헤이즈, 미 제5함대 사령관이자 미영 연합해군 최고 지휘관입니다. 40년간 바다를 지배해왔다고 자부했어요. 그런 제가 바레인 사령부 브리핑룸 안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VHF 항해 금지 선포문을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페르시아어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올 때 제 손가락은 파카 만년필 뚜껑을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었죠. 스크린 오른쪽 끝자락에서 육아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붉은 선이 천장을 뚫을 기세였어요. 2026년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 타격한 그날 밤 이란 혁명수비대는 단 한마디로 응수했어요. 호르무즈 전면 봉쇄, 전파 방해가 깔리고 해협을 지나던 모든 선박에 회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월 초순부터 무리하게 해협을 넘으려던 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죠. 한 척, 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21척이 불기둥을 뿜으며 가라앉았어요. 브리핑룸 참모가 피해 보고서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3월 13일 이라크와 카타르의 원유 저장 탱크가 한계 용량을 초과해 터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보고, 3월 18일 쿠웨이트가 국가 부도의 늪에 빠졌다는 보고, 제 앞에 쌓이는 서류마다 재앙이었어요. 세계 경제의 동맥이 끊긴 겁니다.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지 조각이 됐고 런던 선물 시장이 거래를 멈췄어요. 40년간 바다를 호령하며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3월 19일 저는 직접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협 개방 작전,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을 선두에 세웠어요. 1조 원짜리 최신의 함정이었습니다. 펜타곤이 자랑하는 첨단 소나 시스템에 무인 탐색 장비까지 풀세트로 갖춘 놈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 10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함체가 정체불명의 기뢰에 맞아 뱃머리부터 찢어졌어요.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92개국이 미 해군의 자존심이 종이처럼 접히는 장면을 동시에 목격했죠. 브리핑룸 스크린에 거대한 함체가 두 동강 나는 위성 사진이 떴을 때 제 옆에 앉은 참모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볼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브리핑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름때를 뒤집어 쓴 사내가 헌병 둘을 밀치고 들어왔어요. 마흐무드 하산,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과 연안 어선연합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쩍쩍 갈라진 구릿빛 피부에 핏줄이 붉어진 팔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산 선장이 곧장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막을 틈도 없었어요. 굵은 손이 제 정복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들 호위만 믿고 나갔다가 내 선원들이 죽었소. 그라인더로 쇠를 가는 듯한 탁하고 거친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멱살을 잡힌 채 저는 하산 선장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에 깔린 건 절망이었어요. 가족 같은 선원들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하산 선장을 떼어냈지만 제 정복 깃에 남은 기름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죠. 그 옆에서 누군가 오열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칼리드 알만수르 장관이었어요. 순백의 칸두라를 입은 이 사내는 바레인과 사우디의 국방 및 에너지를 동시에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피골이 상접한 얼굴 위로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알 만수르 장관이 손에 쥐고 있던 흑요석 타스비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묵직한 구슬이 대리석 위를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국가부도에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의 비명이었죠. 장관의 오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브리핑룸 구석에서 태블릿 PC를 든 사내가 슬쩍 앞으로 나왔습니다. 리처드 벤스, 글로벌 방산업체 에이펙스 디펜스의 수석 부사장이었어요. 숨막히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영국제 맞춤 수트에 롤렉스 데이토나를 차고 있는 자였습니다. 벤스가 태블릿을 들이밀며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저희 심해 스캐너 패키지를 도입하시면 3개월 안에 해결됩니다. 5조 원이면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영업이라니. 제가 벤스를 노려봤지만 그 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탐욕이 누나를 갈아 넣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산 선장을 밀쳐낸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40년 해군 인생의 모든 권위를 끌어모았어요. 브리핑룸 안 수십 개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이 바다는 펜타곤의 어떤 매뉴얼로도 답이 없는 악마의 덫이다. 전 함대 즉각 철수한다.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척했어요. 속으로는 심장이 쪼그라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파카 18캐럿 금촉 만년필을 꺼냈어요. 참모가 내민 서류의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영구 통항 불가 선언. 이 한 줄에 서명하는 순간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수십 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도 펜을 눌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서명이 끝나기도 전에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속보 자막이 붉게 깔렸어요.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글로벌 증시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전체가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수조 원을 쏟아부은 천조국 미국조차 이 죽음의 바다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도망친 겁니다. 제 만년필 끝에서 시작된 서명. 한 줄이 세계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브리핑룸 안은 적막했습니다. 하산 선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알 만수르 장관은 흩어진 타스비흐 구슬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벤스만이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 뚜껑을 닫았어요. 손가락에 전해지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0년간 쥐어온 이 펜이 그날은 처음으로 칼보다 무거웠어요. 3월 20일 바레인 공군기지 활주로에 서 있던 저는 마지막 카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영구 통항 불가에 서명한 직후 워싱턴에서 긴급 전문이 날아왔거든요. 한국이 소해 전문팀을 급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란요? 태평양 건너편 그 작은 나라가 미 해군도 못 뚫은 호르무즈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알 만수르 장관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며 수락해버렸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활주로에 나왔습니다. 혹시나 했거든요. 한국이 항모를 빌렸거나 최소한 이지스급 구축함이라도 끌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어차피 미국이 손뗀 바다입니다. 누군가 대신 망신을 당해줘야 제 체면이라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활주로 끝자락에서 먼지 기둥이 피어올랐습니다. 거대한 C5 갤럭시 수송기를 예상했는데 흙먼지를 뚫고 나타난 건 낡은 C뱀 3식 수송기 한 대였어요. 프로펠러 4개가 천식 환자처럼 헐떡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체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착륙 충격에 날개 끝이 흔들렸어요. 옆에 서 있던 알 만수르 장관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수송기 후방 램프가 내려왔을 때 저는 최소한 중장비라도 쏟아져 나오길 바랐습니다. 램프 아래로 미끄러져 나온 건 국산 소해 헬기 2대였어요. 딱 2대. 미 항모 전단에 실리는 헬기의 20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놈들이 짐짝처럼 내려졌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내린 인원은 고작 6명이었어요. 6명. 저는 속으로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세었습니다. 미 해군이 3,000명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작전의 6명이라니 이건 지원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그 6명의 선두에 선 사내를 보는 순간 저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훈장으로 도배된 정복을 예상했는데 이자는 소금기가 밴 낡은 해군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계급장이 하도 바래서 눈을 찡그려야 겨우 대령 마크가 보였습니다. 왼쪽 눈썹 위에 파편에 스친 듯한 흉터가 패여 있었고 햇볕에 그을려 가죽처럼 질겨진 구릿빛 피부가 번들거렸어요. 강동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항공소외대 대장이라고 통역관이 설명했지만 제 눈에 이 사내는 어딜 봐도 장성급 사령관이 아니라 부두에서 그물이나 끌어올리는 어부 같았어요. 강동혁 대령이 활주로에 발을 디딘 뒤 한 첫 번째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훈장을 두른 서방 장성 12명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거수경례를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쪼그려 앉더니 활주로 모래를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모래 맛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바람을 맡았어요. 마치 짐승이 사냥감의 냄새를 추적하듯 코끝을 바람 방향으로 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해군 인생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제 옆에 선 참모가 황당하다는 듯 제 얼굴을 쳐다봤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웃기지도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지한 건지 우리를 놀리러 온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리처드 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를 찬 손으로 헬기 동체를 툭툭 두드리더니 코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뭡니까? 개발도상국 동네 장난감 박람 회장이라도 열겠다는 겁니까? 그 폭소가 활주로에 메아리 쳤습니다. 벤스 뒤에 서 있던 미군 참모 몇 명도 입꼬리를 올렸어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조 원짜리 최신의 전투함도 10분 만에 박살난 바다에 저 장난감 같은 헬기 2대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알 만수르 장관은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통역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까? 이게 전부란 말입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라가 침몰하는 판에 도착한 구원군이라는 게 고작 낡은 수송기 한 대라니 장관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강동혁 대령은 모래를 털고 일어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바다 냄새부터 맡읍시다. 통역관이 옮긴 그 말에 활주로가 조용해졌어요. 너무 황당해서 아무도 반응을 못한 겁니다. 제 옆에 있던 로버트 스털링 감사관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연합군 교정규칙 및 예산 집행 규정집을 성경처럼 품에서 꺼내 들었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헬기를 한번 훑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장비는 연합군 공인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미승인 기종입니다. 연합군 항공유일 갤런도 지급할 수 없어요. 스털링 감사관이 품에서 보급 거부 문서를 꺼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묵직한 쇳소리가 활주로에 울렸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 양반은 서류의 힘을 총알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산 지원 0%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사령부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이번 작전을 위해 수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3차원 홀로그램 작전 지도를 띄웠어요. 호르무즈 해협 전역의 해저 지형, 조류 데이터, 수온 분포까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펜타곤 최고의 역작이었습니다. 이 지도 하나에 미 해군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응축되어 있었죠. 강동혁 대령이 브리핑룸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은연중에 그의 반응을 기대했어요. 경탄이든 위축이든 어떤 형태로든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강 대령은 홀로그램 테이블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수억 달러짜리 지도가 허공에 빛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를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등을 돌린 채 꼼짝도 않는 그 뒷모습에서 무례함이 느껴졌습니다. 참모가 브리핑을 시작하려 했어요. 해협의 기로의 분포 추정도, 조류 패턴 분석, 투입 가능 전력 평가. 슬라이드 첫 장이 뜨자마자 강 대령이 돌아섰습니다. 탁상 공론할 시간 없습니다. 통역관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제 참모가 말문이 막혀 저를 쳐다봤습니다. 40년간 미 해군 사령부에서 브리핑 도중에 말을 자른 사람은 대통령을 포함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무례한 한국군 대령이 최초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파카 만년필 뚜껑을 돌리며 참았어요. 어차피 실패할 작전인데 한국이 먼저 나서서 망신당하는 게 제겐 나쁘지 않았거든요. 강 대령은 헬기 2대와 6명의 대원 중 단 한 명만 데리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윤지수라는 젊은 여성 박사였어요. 헝클어진 단발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며칠 밤을 사온 듯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모니터의 레이저 광선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무거운 군용 터프북을 신체 일부처럼 끌어안고 강 대령의 뒤를 따라갔어요. 저는 창가에서 두 사람이 사령부 정문을 빠져나가는 걸 내려다봤습니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브리핑룸을 버리고 한낮 섭씨 45도의 사막 열기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강 대령의 등에 맨 낡은 배낭에서 방수수첩 모서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쫓겨나듯 맨몸으로 현장에 내던져진 거였어요. 예산 지원 0%, 항공유 0갤런, 연합군의 멸시 100%. 이 한국군 대령이 가진 거라곤 장난감 같은 헬기 2대와 낡은 수첩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벤스가 브리핑룸 소파에 기대 앉으며 웃었어요. 사흘이면 꼬리 내리고 돌아올 겁니다. 내기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창 너머로 사라져가는 강 대령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업복에 밴 소금기가 사막 햇살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하려는 건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활주로에서 모래 맛을 보던 그 행동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40년간 바다를 상대했지만 바다의 맛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강동혁 대령이 사령부를 나간 뒤 저는 감시 카메라 피드를 돌렸습니다. 사령관으로서 관할 구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동을 파악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스크린에 부두 영상이 떴어요. 연합군이 준비해둔 최고급 고속 보트가 부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에 위성통신 장비까지 갖춘 놈이었어요. 제가 직접 배정을 지시한 보트였습니다. 아무리 한국군이라도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해야 체면이 서니까요. 그런데 강 대령이 그 보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강 대령은 부두 끝자락에 묶여있던 낡은 어선 한 척으로 걸어갔어요. 녹이 세운 철판에 페인트가 벗겨진 이름도 없는 목선이었습니다. 하산 선장의 배였어요. 카메라 앵글을 당겼습니다. 강 대령이 어선 갑판으로 훌쩍 뛰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짐승처럼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그 순간 선실에서 하산 선장이 뛰쳐나왔어요. 어제 브리핑룸에서 제 멱살을 잡았던 그 사내였습니다. 하산 선장이 강 대령의 작업복 깃을 움켜쥐었어요. 책상머리 군인들은 다 똑같아. 에어컨 밑에서 회의나 처하다가 우리 선원들을 죽이는 놈들이지. 통역관이 없었지만 하산 선장의 분노는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온몸으로 쏟아내는 적이었어요. 강 대령은 멱살을 잡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잡힌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산 선장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자신이 움켜쥔 강 대령의 손이 보였던 겁니다. 카메라 해상도로는 확인이 어려웠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강 대령의 손바닥에 두꺼운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밧줄에 쓸리고 쇠줄에 베이고 바닷물에 절어 갈라진 손이었어요. 책상 위에서 만년필이나 굴리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싸운 사람의 손이었어요. 하산 선장이 멈칫했습니다. 움켜쥔 주먹이 느슨해졌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두 사내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몇 초간 잡혔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바다가 새겨놓은 흔적은 만국 공통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때 다른 스크린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바레인 연안 경비대 소속 경비정 한 척이 부두에서 슬쩍 출항하고 있었어요. 타리크 알 바에드 대령의 함정이었습니다. 사막의 매 같은 눈매를 가진 이 바레인 군인은 서방 강대국에 수십 년간 하대받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온 사람이었죠. 타리크 대령은 정식 호위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판단으로 한국군의 뒤를 몰래 따라붙은 겁니다. 규정 위반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차피 강 대령이 며칠 안에 실패하고 돌아올 거라고 봤으니까요. 경비정 한 척이 따라다닌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하산 선장의 낡은 어선이 부두를 떠나 해협으로 나갔습니다. 위성 추적으로 배의 이동 경로를 지켜봤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 대령은 헬기를 단 한 대도 띄우지 않았어요. 수억 원짜리 장비를 가져와 놓고 쓰지 않다니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위성 영상을 최대로 확대하자 갑판 위에 엎드린 사람의 윤곽이 잡혔어요. 강 대령이었습니다. 뱃머리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바닷물에 맨손을 담그고 있었어요. 손을 넣었다 빼고 다시 넣었다 빼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뭘 하는 건지 감을 못 잡았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바닷물 온도를 재고 있었던 겁니다. 수온 역전층, 바닷물의 온도가 깊이에 따라 뒤집히는 층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어요. 수천만 달러짜리 수온 측정 장비 대신 맨손으로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강 대령이 하루 종일 뱃머리에 엎드려 바다를 관찰하고 있다는 현장 감시반의 보고였어요. 행동이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은 낡은 방수 수첩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록 중. 뭘 기록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감시반이 대답했어요. 조류의 방향과 속도, 해면의 거품 패턴, 상공을 도는 갈매기의 비행 동선입니다. 제동님, 갈매기 동선이라니. 저는 실소했습니다.
미 해군이 3차원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예측 모델로도 풀지 못한 기로의 분포를 갈매기를 보고 알아내겠다는 겁니까? 황당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대령은 배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위성 추적 기록을 보면 어선은 해협에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오갔습니다. 하산 선장이 배를 몰고 강대령은 뱃머리에 엎드려 수첩에 뭔가를 그렸어요. 밤이 되면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한국군 장교와 아랍 어부가 좁은 선실에서 같은 라면을 먹는 광경이라니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제 함대에선 장교와 수병이 같은 식탁에 앉는 일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밤 감시반 보고에 특이사항이 찍혔습니다. 하산 선장이 강대령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짓과 몸짓이 격렬했습니다. 통역은 윤지수 박사가 맡았는데 더프북을 펼쳐놓고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산 선장이 던진 건 사소한 한마디였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특정 길목에 쓰레기가 뭉친다. 2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온 어부의 경험이었어요. 바닷물이 뒤집히는 시간대에 조류가 특정 방향으로 쏠리면서 해면의 부유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였습니다. 펜타곤의 수조 원짜리 소나 시스템은 해저면만 뒤졌어요. 바닥에 깔린 고정 기뢰를 찾는 데 최적화된 장비였거든요. 하지만 이 악마 같은 놈들은 바닥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원 역전층 사이에 숨어서 하루 4번 미친 듯이 소용돌이 치는 조류를 타고 유령처럼 이동하는 부유형 스텔스 기로웨였어요. 바닥만 긁어봐야 절대 잡을 수 없는 놈들이었던 겁니다. 서방이 수조원을 쏟아부은 첨단 스캐너가 놓친 사각지대를 강동혁이라는 한국군 대령은 맨눈과 몽단 견필로 짚어냈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녁 감시반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첨부된 건 위성으로 촬영한 강 대령의 수첩 사진이었어요. 해상도가 낮아 세부 내용은 판독 불가였지만 수첩 한 페이지에 호르무즈 해협의 조류 흐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화살표와 숫자, 동그라미와 X 표시가 빼곡했어요. 그 옆에 서해라는 한국어 글씨가 보였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한국 서해안의 조류 패턴과 호르무즈 해협의 조류 패턴을 비교 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서해? 그 차갑고 탁한 뻘밭에서 뭘 배워왔길래 이 사막의 바다에 써먹겠다는 겁니까? 코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목 뒤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윤지수 박사의 터프북에서 시뮬레이션 하나가 완성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강 대령의 수기 데이터와 하산 선장의 증언을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양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화면 캡처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역을 찍은 위성지도 위에 붉은 띠가 하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넓디 넓은 바다 가운데 유독 폭 1km의 좁은 길목에만 기로의 이동 경로가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랜덤이 아니었어요. 조류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위를 기로애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펜타곤은 바다 전체를 스캔하겠다며 수조원을 태웠는데 정작 적은 폭 1km짜리 좁은 물길 위에 모여 있었어요. 수첩 한 권과 어부의 한마디가 수조원짜리 장비를 이긴 겁니다. 파카 만년필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금촉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만년필을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026년 3월 22일 밤, 저는 40년 해군 경력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겁니까? 스크린에 찍힌 그 붉은 띠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강동혁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3월 21일 아침 강동혁 대령이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만이었어요. 브리핑룸 문이 열리는 순간 바닷물과 땀이 뒤섞인 짠내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훈장을 두른 장성 8명이 동시에 코를 찡그렸어요. 강 대령의 작업복은 사흘 전보다 더 누렇게 바랬고 소금기가 마른 자국이 어깨와 등에 하얀 얼룩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 꼴로 제 홀로그램 테이블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방수 수첩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소금물에 절어 표지가 울퉁불퉁해진 그 수첩이 수억 달러짜리 홀로그램 장비 위에 떡하니 놓인 광경은 거의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제 손이 파카 만년필로 갔어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면서 분노를 눌렀습니다. 윤지수 박사가 터프북을 펼쳤어요. 모니터에 시뮬레이션 하나가 떴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역의 위성 지도 위에
붉은 띠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윤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기뢰가 무작위로 분포된 게 아니라 특정 조류 구역을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원 역전층 사이에 숨어 하루 4번 조류가 뒤집힐 때마다 유령처럼 위치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서방의 소나가 못 잡은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바닥만 뒤졌거든요. 적은 바닥이 없었습니다. 물속 한가운데 떠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나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감탄이 아니었어요. 경멸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만년필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금촉이 대리석 표면에 부딪히며 찍하는 소리가 났어요. 40년 해군 인생에 이런 원시적이고 비과학적인 억측은 처음 봅니다. 제 목소리가 브리핑룸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어부한테 들은 얘기와 손으로 그린 낙서 몇 장이 펜타곤의 분석 체계를 부정한다? 이건 군사작전이지 어촌 민속학 수업이 아니었어요. 참모들이 제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리처드 벤스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롤렉스를 찬 손목을 느긋하게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저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벤스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한국이 이란과 짜고 방산 수출쇼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기로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자신만만한 거죠. 음모론이었습니다. 터무니없었어요. 하지만 브리핑룸 안 몇몇 장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벤스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제 스캐너 패키지라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개쇼에 수천 명의 목숨을 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능숙한 말솜씨였어요. 공포를 심고 대안을 파는 전형적인 로비스트의 수법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강 대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제 참모가 눈짓을 보냈습니다. 헌병을 부를까요? 라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 해군 헌병 넷이 브리핑룸 양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체격 좋은 사내들이 강 대령 쪽으로 위압적으로 다가섰어요. 한국군 대령 하나 끌어내는데 헌병 넷이라니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절차는 절차였습니다. 강 대령을 이 브리핑룸에서 퇴장시키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봤어요. 한국팀은 실패의 낙인이 찍힌 채 귀국하고 저는 영구 통항 불가라는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강 대령이 입을 열었어요. 헌병의 그림자가 어깨 위로 들이우는 상황에서도 이 사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다 전체를 스캔하겠다는 건 서방의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통역관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강 대령이 수첩을 집어들고 붉은 띠가 그려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놈들이 몰려다니는 길목은 딱 하나입니다. 폭 1km, 길이 5km. 이 병목 구간만 48시간 안에 쓸어버리겠습니다. 바다 전체가 아니라 단 5제곱킬로미터만 치겠다는 소리였어요. 미 해군이 수백 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잡고도 실패한 작전을 한국군 대령은 바늘 구멍만 한 구역으로 압축해버린 겁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헌병들이 강 대령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알 만수르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장관의 외침에 헌병들이 멈칫했어요. 알 만수르 장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흑요석 타스비우를 새로 구했는지 왼손에서 구슬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장관이 강 대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8시간이라고 했소? 통역관이 옮겼어요. 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의 눈에 마지막 불씨 같은 빛이 스쳤어요. 그리고는 제가 예상 못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요스! 48시간을 주겠소.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은 무사히 고국 땅을 밟지 못할 것이오.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중동식 협박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잡은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강 대령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숨이 걸린 조건을 수락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한국군 대령이 미치광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대령이 성공하면 제 영구 통항 불가 선언이 미 해군 역사상 최대의 오판으로 기록될 테니까요. 알 만수르 장관의 승인이 떨어지자 강 대령과 윤 박사가 브리핑룸을 나갔습니다. 활주로로 향했어요. 2대의 소해 헬기가 사흘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정비요원 넷이 달라붙어 프로펠러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브리핑룸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내려다봤어요. 헬기 엔진이 걸리는 소리가 유리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활주로 끝에서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로버트 스털링 감사관이었습니다. 은퇴 안경에 꽉 조인 넥타이, 두꺼운 규정집을 팔에 끼고 활주로를 가로질러 걸어왔어요. 헬기 앞까지 다가온 스털링 감사관이 양팔을 벌려 이륙 경로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미승인 장비 통제서. 연합군 공인 목록에 없는 장비에 작전 투입을 금지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 서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이 헬기는 단 1c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털링 감사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평탄했어요. 절차가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규정집을 성경처럼 들어 올렸어요. 강 대령의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48시간의 시계가 째깍거리는데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 활주로에서 발이 묶인 겁니다. 윤 박사가 터프북을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엔진이 공회전하는 소리가 허공에 아프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활주로 반대편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군용 지프 세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왔습니다. 선두 차량에서 뛰어내린 건 타리크 알파예드 대령이었어요. 바레인 연안경비대 총사령관, 사막의 매 같은 눈매를 한 이 사내가 허리춤에서 글록 19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뒤따라 내린 경비대원 10여 명도 일제히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채 스털링 감사관을 에워쌌어요. 타리크 대령이 총구를 하늘로 향한 채 스털링 감사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손으로 미승인 장비 통제서를 낚아챘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활주로에 쨍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류가 사막바람에 흩날려갔어요. 스털링 감사관의 은퇴 안경 너머로 경악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연합군 규정 위반입니다. 즉각 무장해제하고 물러서시오. 스털링 감사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하지만 타리크 대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글록의 안전장치를 풀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 바다는 당신들의 규정집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입니다. 경비대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헬기까지의 이륙 경로를 열었어요. 타리크 대령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에 하대받으며 삼킨 피눈물이 이 순간 터져나온 거였어요. 자기 조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한국군을 위해 자기 나라 군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길을 연 겁니다. 강 대령이 타리크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내의 시선이 사막 한가운데서 마주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강 대령이 먼저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타리크 대령이 권총을 홀스터에 꽂으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파카 만년필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활주로에서 헬기 프로펠러가 회전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소해 헬기 2대가 먼지를 뿜으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갔어요. 서방의 경고도, 펜타곤의 매뉴얼도, 감사관의 규정집도 전부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막의 열기를 가르며 한국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으로 사라질 때 저는 창가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헬기가 이륙한 건 3월 21일 오후였습니다. 48시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브리핑룸 옆 통제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 해군의 위성 피드와 해협 감시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방이었어요. 한국 헬기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는 그 순간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영구 통항 불가 선언의 정당성이 굳어지고 성공하면 제 40년 경력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베이는 거였어요. 어느 쪽이든 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시범구역 상공에 도착한 한국 헬기가 호버링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강 대령이 지목한 폭이 1km, 길이 5km의 병목 구간이었습니다. 위성 화면을 당기자 헬기 하부에서 푸른 빗줄기가 수면을 향해 쏘아 내려지는 게 보였어요. 청색 광학 레이저였습니다. 참모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수중 투시 시스템으로 일반 소나와 달리 탁한 바닷물을 광학적으로 투과해 부유물의 형상을 직접 읽어내는 장비라고요. 원리는 이해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뻘물이 서해만큼 탁하진 않아도 수온 역전층이 빛을 굴절시킬 가능성은 충분했거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10시간이 지났어요. 모니터는 잠잠했습니다. 헬기가 구역을 반복적으로 선회하며 레이저를 쏘아대는 영상만 단조롭게 이어졌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20시간째 변화 없음. 30시간째 여전히 변화 없음. 통제실 안제 참모들의 표정이 점점 느슨해졌어요. 긴장이 풀린 게 아니라 예상대로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패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 어부의 한마디에 기댄 도박이었다고. 수첩에 낙서한 것만으로 바다를 읽을 수 있다면 펜타곤은 진작에 문을 닫았을 거라고. 리처드 벤스가 통제실에 나타난 건 32시간째였습니다. 이자는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도 영국제 맞춤 수트에 주름 하나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앉더니 롤렉스를 들여다봤습니다. 32시간이군요. 남은 16시간 동안 기적이 일어나려면 모세가 와서 바다를 갈라야 할 겁니다. 벤스가 킬킬 웃었어요. 참모 몇 명이 입을 가리고 따라 웃었습니다. 제동님, 아직도 제 스캐너 패키지 제안은 유효합니다. 한국의 서커스가 끝나면 진지하게 논의하시죠. 벤스의 태블릿 PC에는 5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이 늘 켜져 있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이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숫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36시간, 39시간, 40시간. 모니터는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어요. 제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의 48시간이 남은 8시간으로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저는 슬슬 영구 통항 불가 선언의 후속 조치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의 문장도 떠올렸어요. 한국의 독자 기술은 현장에서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본관의 기존 판단이 정확했음을 확인한다. 깔끔한 문장이었죠. 만년필을 꺼내 메모지에 적어두었습니다. 42시간째 새벽 2시 정각이었어요. 정확히 하산 선장이 말했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쓰레기가 뭉치는 시간, 조류가 뒤집히는 시간. 저는 그때 커피를 다시 따르려고 머그잔을 들고 있었어요. 통제실 구석에서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윤지수 박사의 터프북에서 나는 소리가 통신 채널을 타고 들어온 거였어요. 단속적인 비프음이 빨라지더니 연속적인 경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모 하나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제동님! 제 시선이 스크린으로 꽂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모니터 화면 위에 붉은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그리고 둘, 셋. 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넷, 다섯, 여섯. 점들이 군집을 이루며 뭉쳐갔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정확히 12개의 붉은 점이 폭 1km의 병목 구간 안에서 전멸하고 있었어요. 강 대령이 수첩에 그린 그 붉은 띠 위에 기로에 12발의 군집 위치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타난 겁니다. 조류가 뒤집히자 수원 역전층 사이에 숨어있던 놈들이 물길을 타고 한 곳으로 모여든 거였어요. 어부의 한마디가 맞았습니다. 수첩의 낙서가 맞았어요. 서방의 수조 원짜리 소나는 바닥만 긁었고 한국의 레이저는 물 한가운데를 꿰뚫어 본 겁니다. 통신 채널에서 강대령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타겟 12 확인. 즉시 쓸어버려라.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가 뒤섞인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인 무전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목소리였습니다. 위성 화면에서 헬기 하부가 열리는 게 보였어요. 국산 무인소의 처리기가 바다를 향해 정밀 투하됐습니다. 소형 무인 타격체들이 줄줄이 수면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통제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벤스의 킬킬거림도 참모들의 수군거림도 전부 사라졌어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요. 쾅! 위성 화면에서 하얀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통제실 스피커로 전해지는 폭발음에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두 번째 쾅! 세 번째 쾅!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넷, 다섯, 여섯. 물기둥이 차례로 하늘을 찔렀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열, 열하나.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연속 폭음이 통신 채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마지막 물기둥이 솟구치며 해면이 하얗게 부서졌어요. 12번의 폭발이 끝나자 호르무즈 해협의 그 병목 구간 위에 거대한 물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상이 흔들렸어요. 폭발의 여파로 위성 카메라가 잠시 초점을 잃었습니다. 화면이 복구됐을 때 통제실 앞 모든 시선이 하나의 숫자로 쏠렸어요. 스크린 상단의 기로에 잔존율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83, 67, 42, 25. 데이터가 정리되며 숫자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치가 확정됐어요. 0%. 시범 구역 기로에 잔존율 0%. 그 숫자 옆에 초록색 불빛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통항 안전. 제가 이틀 전 영구 통항 불가를 선언하며 붉게 물들였던 바로 그 구간에 초록빛이 켜진 겁니다.
제 서명이 틀렸다는 증거가 스크린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40년간 어떤 전장에서도 손에 든 걸 놓친 적이 없었어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사일이 머리 위를 스치는 순간에도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손가락이 세라믹 머그잔을 붙잡지 못했어요. 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습니다. 갈색 커피가 대리석 바닥 위로 번졌어요. 아무도 그걸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통신 채널을 통해 바깥 소리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백고동 소리였어요.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두 척, 세 척, 수십 척의 백고동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해협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산 선장과 어민들이 망원경으로 물기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백고동 사이로 사람들의 함성이 뒤섞였어요. 아랍어와 힌디어와 우르두어가 뒤엉킨 바다 위의 포효였습니다. 3주 동안 동료를 잃고 생계를 잃고 바다를 빼앗긴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통신 채널을 가득 채울 때 통제실안은 정반대의 정막이었습니다. 알 만수르 장관이 움직였어요. 의자에서 내려와 통제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대리석에 대고 엎드렸어요. 기도였습니다. 알라에게 올리는 감사의 기도. 순백의 칸두라가 바닥에 펼쳐졌고 장관의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국가부도의 벼랑 끝에서 매달릴 줄 하나가 내려온 거였어요. 며칠째 맹렬하게 돌리던 타스비흐 구슬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어진 거였죠. 벤스의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킬킬거리던 입꼬리가 내려앉고 태블릿 PC를 쥔 손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5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이 켜져 있던 화면을 황급히 껐어요. 아무도 벤스를 보고 있지 않았지만 이자는 자기 계산이 틀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제 발밑에 깨진 커피잔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갈색 액체가 구두 끝자락까지 번졌지만 닦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도망친 바다를 한국군이 단 42시간 만에 뚫어냈어요. 낡은 수첩과 몽당 연필, 어부의 한마디, 그리고 장난감이라고 비웃던 헬기 2대로요. 저는 주머니에서 파카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금촉 위에 맺힌 잉크 자국이 유난히 검게 보였어요. 이틀 전 이 펜으로 서명한 영구통항 불가 선언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서명이 얼마나 성급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스크린 위에 초록빛이 가차없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금속이 맞물리는 딸깍 소리가 깨진 커피잔의 파편 위로 메마르게 울렸어요. 승리의 맛은 채 6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3월 23일 이른 아침, 통제실 창밖이 이상했어요. 해가 떠야 할 시각인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구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름치고는 색깔이 틀렸습니다. 붉었어요. 지평선 끝에서 시뻘건 벽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기상 담당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샤말입니다. 10년 만에 대형 모래폭풍이 접근 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창밖의 하늘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붉은 모래가 벽처럼 들이닥치며 시야를 집어삼켰습니다. 활주로가 사라졌어요. 해협이 사라졌어요. 세상 전체가 핏빛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령부 건물이 흔들렸어요. 바람 소리가 포효처럼 울렸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총알 세례 같았어요. 기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됐습니다. 풍속 초속 35m, 가시거리 50m 미만, 예상 지속시간 미확인. 저는 곧바로 해협 감시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화면이 노이즈로 가득했습니다. 붉은 모래 입자가 전파를 산란시켜 레이더가 사실상 먹통이 된 겁니다. 위성 화면도 마찬가지였어요. 해협 전체가 붉은 장막에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헬기의 위치, 신호만 점 하나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새벽에 12발을 날려버린 그 헬기가 아직 구역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통신 채널이 열렸어요. 윤지수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레이저 투과율 0%. 수면 아래가 완전히 안 보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12발의 기뢰를 찾아낸 그 청색 광학 레이저가 쓸모없는 빗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붉은 모래가 대기에 가득 차면서 레이저 파장 자체를 흡수해버렸어요. 눈을 뜨고도 앞이 안 보이는 완벽한 실명 상태였습니다. 저는 파카 만년필 뚜껑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적은 2번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의 심장 박동이 아니라 정당성을 되찾는 안도감이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해협 동쪽 이란 영해 근처에서
소형 고속정 다수가 감지됐다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모래 폭풍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참모가 분석 결과를 내놓았어요. 혁명수비대가 악천후를 틈타 새로운 종류의 기로회를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AI 음향 스텔스 기로회, 기존 부유형 기로회보다 한 세대 위의 악마였습니다. 레이더 광선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주변 해양 소음을 분석해 선박 엔진 소리가 감지되면 스스로 접근하는 놈이었어요. 새벽에 12발을 쓸어버렸더니 이란이 더 지독한 놈들을 깔아버린 겁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어깨가 펴졌어요. 보셨습니까? 어젯밤의 성공은 의미 없는 일회성 요행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40년 해군의 권위가 돌아와 있었어요. 통제실 안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레이저가 모래폭풍 하나에 무력화됐고 이란은 더 진화한 기로회로 응수했어요. 게임은 끝난 거였습니다. 한국의 장비가 자연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추가 작전은 무의미해요. 제 선언에 벤스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롤렉스를 찬 손으로 턱을 쓸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자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벤스가 움직인 건 그날 오후였어요. 통제실에서 슬쩍 빠져나간 벤스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저녁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참모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화면에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판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박혔어요. 한국 무기의 치명적 결함, 호르무즈 1차 성공은 조작된 행운이었나. 익명의 방산 전문가를 인용한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청색 광학 레이저가 특정 기상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미완성 기술이며 어젯밤의 성공은 통제된 조건에서 연출된 시범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말미에는 에이펙스 디펜스의 심해 스캐너 패키지가 유일한 과학적 대안이라는 문장이 슬쩍 끼어 있었습니다. 벤스의 손끝에서 나온 기사라는 건 누가 봐도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가 제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기사가 퍼지는 속도는 폭풍보다 빨랐습니다. 1시간 만에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후속 보도를 냈어요. 한국 정부가 미검증 무기로 국제 무대에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논조였습니다. 유럽 방산 포럼에서는 한국 헬기의 기술 신뢰도 의문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미국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기자가 한국군의 독자 작전에 대한 펜타곤의 공식 입장을 물었어요. 서방 언론이 일제히 한국을 향해 총을 겨눈 겁니다. 한국팀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연재해와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덮쳐온 거였습니다. 로버트 스털링 감사관이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기사가 퍼진 직후였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평소보다 한층 더 차가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규정집을 팔에 끼고 있었는데 그 위에 새 서류가 한 장 얹혀 있었어요. 감사관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기상 상황을 종합 판단한 결과 한국군의 작전 지속은 연합군 자산의 불합리한 낭비로 판단됩니다. 본인 권한으로 항공유 지급을 즉각 중단합니다. 서류 제목은 연합군 항공연료 긴급 통제 명령서였어요. 감사관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우연에 기댄 도박에 연합군 항공유를 단일 갤런도 더 줄 수 없습니다. 스털링 감사관은 서류를 들고 통제실을 나갔어요. 30분 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감사관이 직접 보급 창고로 가서 항공유 밸브를 잠갔다고요. 밸브만 잠근 게 아니었어요. 대형 철제 자물쇠를 창고 문에 채웠습니다. 열쇠는 감사관 본인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국 헬기의 연료가 끊긴 겁니다. 눈이 멀었는데 발까지 묶여버렸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듣고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스털링 감사관의 조치가 규정상 하자 없는 정당한 판단이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팀이 스스로 포기하고 짐을 싸면 모든 게 깔끔해지니까요. 알 만수르 장관이 통제실로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바닥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올리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얼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희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포가 들어차 있었어요. 헤이즈 제독, 이란이 새 기뢰를 깔았고 한국 장비는 먹통이 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까? 장관의 손에 들린 타스비흐가 다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흑요석 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딸깍딸깍 통제실에 울렸습니다. 국가부도의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팀을 철수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읽힌 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포기해도 되냐는 허락을 구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았어요. 뭔가에 시선이 걸렸거든요. 통제실 유리창 너머 붉은 모래바람 속을 걸어가는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강동혁 대령이었어요.
모래 폭풍이 사방에서 핥히는 활주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바람에 밀려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모래를 막고 다른 손에는 그 낡은 방수 수첩을 쥐고 있었어요. 활주로 끝자락에 멈춰선 강 대령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모래가 종이 위로 쏟아졌지만 등을 바람 쪽으로 돌려 수첩을 감싸 안았어요. 몽당 연필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모래 벽 한가운데 혼자 서서 수첩에 뭔가를 끼적이는 뒷모습이었어요. 연료가 끊겼고 눈이 멀었고 서방 언론이 거짓 기사를 퍼뜨렸고 후원자마저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내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상황에서 다시 바다를 읽겠다는 뜻이었어요. 통제실 안에서 윤지수 박사의 통신이 잡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시야가 완전히 먹통입니다. 레이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통신 너머로 뭔가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터프북 모니터를 쾅쾅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박사의 숨 넘어가는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며칠 밤을 새워 코딩한 시스템이 자연 앞에서 무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무기가 작동하지 않는 고통은 군인보다 과학자가 더 날카롭게 느끼는 법이었어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모래바람 속의 강동혁을 지켜봤어요. 알만수르 장관도 제 옆에 와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타스비우 구슬 소리가 멈춰 있었어요. 장관도 저 실루엣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이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붉은 모래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맨 얼굴로 폭풍을 맞고 있는 거였어요. 40년간 전장을 누빈 제가 봐도 저건 꺾이지 않은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 사내가 다음에 무슨 짓을 벌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강동혁 대령이 모래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도 위성에도 잡히지 않았어요. 통제실 참모가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폭풍이 모든 신호를 씹어삼키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자꾸 창밖을 봤어요. 붉은 모래벽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째 참모가 보고했어요. 부두방면 감시 초소에서 강 대령 추정 인물이 어선구역으로 진입하는 걸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미치광이가 폭풍을 뚫고 부두까지 걸어간 겁니다. 하산 선장을 찾아간 거였어요. 나중에 타리크 대령의 연안 경비대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 대령이 하산 선장의 어선 선실 문을 두드렸을 때 하산 선장은 선원 8명과 함께 폭풍을 피해 웅크리고 있었다고 해요. 문을 연 하산 선장이 경악했답니다. 모래에 파묻힌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머리카락에, 눈썹에, 귀안까지 붉은 모래가 가득했고 눈만 시뻘겋게 충혈된 채 빛나고 있었어요. 강 대령이 선실로 들어서며 단 한마디를 했답니다. 선장님, 당신들의 귀가 필요합니다. 귀? 어선의 귀. 하산 선장의 낡은 배에 달린 구형 어군 탐지기를 말하는 거였어요. 소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20-30년 된 아날로그 장비였습니다. 물고기 떼의 위치를 음파로 잡아내는 단순한 기계였죠. 펜타곤의 최첨단 소나 어레이와 비교하면 돋보기와 허블 우주망원경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강 대령의 제안은 제가 들어도 귀를 의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어선 한 척의 소나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300척이면 어떻겠습니까? 해협에 정박 중인 어선 300척의 어군 탐지기를 동시에 켜서 바다 전체를 음향 그물망으로 덮자는 거였어요. 개별 성능은 형편없어도 300개의 귀가 동시에 열리면 바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소나 네트워크가 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하산 선장이 한참을 침묵했다고 해요. 선원들도 입을 다물었고요. 이 제안이 뜻하는 바를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기뢰가 깔린 바다에 낡은 어선을 몰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3주 전 동료 선원들이 그 바다에서 죽었어요. 21척이 폭발하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같은 바다에 다시 나가라는 건 목숨을 걸라는 소리와 같았어요. 하산 선장이 강 대령의 손을 봤답니다. 사흘 전 부두에서 처음 봤던 그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바다에서 평생을 싸운 사람의 손. 하산 선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함께 나갑니까? 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산 선장이 선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통제실에 도달한 건 3월 23일 저녁이었어요. 연안 경비대 보고를 통해서였습니다. 강 대령이 하산 선장을 설득해 어선 300척의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보고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한국팀의 윤지수 박사가 연안 경비대 통신실에 터프북을 연결하고 미친 듯이 코딩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300척의 아날로그 어군 탐지기 신호를 한국 헬기의 메인프레임과 동기화시키려는 시도였어요. 조잡한 아날로그 신호를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주파수도, 포맷도, 프로토콜도 전부 다른 데이터를 하나로 묶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윤지수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대 통신실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시간 단위로 갱신됐어요. 23일 밤 9시, 동기화율 12%, 자정 28%, 새벽 3시 45%, 중간에 박사의 코피가 터졌다는 보고도 끼어 있었습니다. 양쪽 콧구멍에서 동시에 피가 쏟아졌는데 닦지도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고 해요. 24일 새벽 6시, 동기화율 79%, 오전 10시 91%, 질 12시간을 밤새운 겁니다. 사흘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인간이 코피를 쏟아가며 코드를 쓰고 있었어요. 제 참모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노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3월 24일 점거 통제실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연안 경비대 주파수로 타리크 대령에 무전이 잡혔어요. 한국 헬기 이륙을 준비 중이다. 보급 창고에 접근한다. 스털링 감사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고는 제가 잠갔습니다. 자물쇠의 열쇠는 제 주머니에 있어요. 감사관이 헌병 6명을 대동하고 보급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감시 카메라를 창고 쪽으로 돌렸어요. 카메라에 잡힌 장면은 이랬습니다. 보급 창고 앞에 스털링 감사관과 무장 헌병 6명이 도열해 있었어요. 감사관이 규정집을 들어 올리며 통제 명령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뒤편에서 군용 지프가 나타났어요. 타리크 알파에드 대령이었습니다. 경비대원 20여 명이 무장한 채 뒤따랐어요. 타리크 대령이 지프에서 내리며 허리춤에 글록 19를 뽑았습니다. 총구를 철제 자물쇠에 겨눴어요. 스털링 감사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연합군 자산에 대한 무력 공격입니다. 즉각 무장해제하시오. 타리크 대령은 대답 대신 반가쇠를 당겼어요. 총성이 모래바람을 뚫고 울렸습니다. 자물쇠가 산산조각 났어요. 두 번째 총성에 창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비대원들이 밀려 들어가 항공유 드럼통을 끌어냈어요. 헬기 연료가 가득 채워지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털링 감사관이 규정집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300척의 어선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모래 폭풍이 약간 수그러든 틈을 타서였어요. 감시 카메라와 위성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볼 수 없었지만 통신 채널을 통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하산 선장의 탁한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전 선단, 소나를 켜라. 아랍어 무전이 해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0척의 낡은 어선이 일제히 구형 어군 탐지기를 가동했어요. 그 순간 통제실 보조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헬기의 메인프레임과 연결된 화면에 음향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노이즈 투성이었어요. 지직거리는 잡음과 끊어지는 신호가 뒤엉켜 쓸모없는 소음 덩어리였습니다. 그때 윤지수 박사의 목소리가 통신 채널에 터져 나왔어요. 동기화율 100% 달성, 72시간 밤샘 코딩의 결과였습니다. 쌍코피를 쏟으며 써내려간 코드가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모니터의 노이즈가 급격히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지직거리는 잡음이 사라지고 300개의 음향 데이터가 하나의 통합 지도 위에 정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역이 음향 그물망으로 덮인 거였어요. 낡은 어선의 20-30년 된 소나가 한국 헬기의 최첨단 시스템과 한 몸이 됐습니다. 눈이 멀었던 헬기가 300척의 귀를 얻은 겁니다. 통합 지도 위에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붉은 점이 아니라 주황색 점이었습니다. 음향 신호로 포착된 미확인 부유물이었어요. 하나 둘 셋. 점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0, 20, 30. AI, 음향 스텔스 기로웨들이 레이더에는 안 잡혔지만 300개의 귀가 만든 음향 그물망에는 걸려든 거였어요. 33개의 주황색 점이 해협 전역에 흩어져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폭풍을 틈타 새로 깔아놓은 놈들의 위치가 남김없이 드러난 겁니다. 강대령의 무전이 터졌어요. 타겟 33 확인. 일제 사격. 사흘 전 새벽의 그 목소리와 같은 톤이었습니다. 사냥꾼의 명령. 헬기에서 무인소의 처리기가 쏟아져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12발이 아니었습니다. 33의 좌표를 향해 타격체들이 빗살처럼 바다로 강화했어요. 첫 번째 폭발이 울렸을 때 통제실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져나갔어요.
쉼 없이 멈추지 않고 통신 채널로 전해지는 폭음이 스피커를 넘어 벽을 때렸습니다. 15, 20, 25 물기둥이 차례로 솟구치는 게 위성 화면에 얼핏얼핏 잡혔어요. 모래 폭풍 사이로 하얀 물보라가 번개처럼 번쩍이고 사라졌습니다. 30, 31, 32 그리고 마지막 33번째 폭발이 해협을 뒤흔들었어요. 통제실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 상단의 숫자에 꽂혔어요. 기로의 잔존율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떨어졌어요. 60, 32, 18, 9 그리고 0, 0%. 호르무즈 해협 전역, 기로의 잔존율 0%, 시범 구역만이 아니었습니다. 해협 전체였어요. 초록색 불빛이 스크린 가득 켜졌습니다. 전면 통항 안전. 이틀 전 제가 붉은 잉크로 서명한 영구 통항 불가가 초록빛으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40년간 누구에게도 올리지 않았던 거수경례가 오른손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통신 채널 너머의 강동혁 대령을 향해서였습니다. 주먹에 쥐고 있던 파카 만년필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어요. 줍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만년필의 양쪽 끝을 잡았어요. 금촉이 박힌 이 펜으로 영구 통항 불게 서명했고 한국팀을 조롱했고 내 오만을 정당화했습니다. 힘을 줬어요. 딱 소리와 함께 만년필이 두 동강 났습니다. 금촉이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참모들이 경악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0년 해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펜스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태블릿 PC를 움켜쥐고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브리핑룸 문 앞에 바레인 경찰 둘이 서 있었어요. 타리크 대령이 불러놓은 겁니다. 서방 언론에 날조 기사를 유포해 연합군 작전을 방해한 혐의였어요. 벤스의 롤렉스 데이토나가 형광등 아래서 마지막으로 번쩍였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벤스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이 벤스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태블릿 PC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어요. 5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이 산산조각난 액정 위에서 마지막으로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스털링 감사관이 통제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규정집을 품에 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앞 테이블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군 항공소의 작전 최우수 성공 보고서. 참모가 가져다 놓은 거였습니다. 이 서류에 감사관의 승인 도장이 찍혀야 작전이 공식적으로 성공으로 인정됐어요. 감사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이 서류와 스크린 사이를 오갔어요. 스크린에는 초록빛이 가득했고 서류에는 빈 칸 하나가 감사관의 도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었어요. 찍었습니다. 묵직한 쇳소리가 울렸어요. 규정과 절차의 세계에 갇혀 살던 이 사내가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소리였습니다. 바로 어제 3월 24일 아침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 밤을 새운 저는 창밖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모래 폭풍이 거짓말처럼 걷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쪽빛으로 쩍 갈라져 있었어요. 해협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수면을 다이아몬드처럼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핏빛 지옥이던 바다가 거울처럼 잔잔했어요. 그 수면 위로 검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조선이었어요.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두 척, 다섯 척, 열 척, 초대형 유조선 수십 척이 일렬로 줄을 지어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백고동이 울렸습니다. 한 척이 울리자 다음 척이 받았고 그 다음 척이 이어받았어요. 해협 전체가 백고동의 합창으로 진동했습니다. 3주 동안 죽음의 바다였던 호르무즈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통제실 스크린에 실시간 육아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붉은 선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천장을 뚫을 기세로 치솟던 그 선이 급전직하했어요.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초록색으로 뒤집혔습니다. 해협 통항 재개 확인이라는 속보 자막이 스크린 하단을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세계 경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3일 전 서명 한 줄로 멈춰 세웠던 그 심장을 한국군 대령 하나가 되살려 놓았어요. 부러진 만년필 조각이 아직 통제실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치우려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제 오만의 자네였으니까요. 사령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바레인 시민들까지 기지 정문 앞에 몰려와 있었어요. 경비병이 통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주 동안 공포에 질려 있던 사람들이 해방감에 쏟아져 나온 거였어요.
아이를 아는 여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제실 창가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어요. 40년간 수많은 작전 성공 후 환호를 받아봤지만 이건 제게 향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칼리드 알 만수르 장관이 걸어 나왔어요. 며칠 사이에 더 깊게 패인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향한 곳은 활주로 쪽이었어요. 강동혁 대령이 헬기에서 내리는 참이었습니다. 작업복은 소금기와 모래로 범벅이 됐고 눈은 중혈됐고 사흘 넘게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알만수르 장관이 강 대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발해인 최고 훈장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장관이 다른 손으로 접힌 서류를 내밀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금액란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독점 방산 계약서였습니다. 원하는 숫자를 적어 넣으면 바레인 정부가 전액 지급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강 대령이 훈장과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역관이 강 대령의 말을 옮겼어요. 군인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알 만수르 장관의 입이 벌어졌어요. 사막의 부호가 백지수표를 내밀었는데 거절당한 거였습니다. 장관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거절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난생 처음 만난 거였으니까요. 저는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미 해군 사령관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산 계약을 따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무기 패키지를 밀어넣는데 혈안이 됐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 한국군 대령은 그 모든 것을 고개 한 번 저으며 밀어냈습니다. 강 대령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금속 배지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마크가 새겨진 배지. 강 대령이 타리크 알파에드 대령 앞으로 걸어갔어요. 타리크 대령이 차렷 자세로 굳었습니다. 강 대령이 타리크 대령의 군복 왼쪽 가슴에 배지를 달아줬어요. 핀을 꽂을 때 강 대령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고 합니다. 배지를 단 타리크 대령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수십 년간 서방에 하대받으며 삼켜온 눈물이 찔끔 새어나왔습니다. 강 대령이 한마디를 했어요. 바다는 스스로 지키십시오. 통역관이 옮긴 그 한마디에 타리크 대령의 턱이 떨렸습니다. 광장 한켠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두꺼운 바인더가 한 권 놓였습니다. 한국형 항공소의 작전 매뉴얼. 한국 해군이 수십 년간 서해에서 쌓아온 기로에 탐지 및 제거 기술의 집대성이었어요. 강 대령이 그 바인더를 타리크 대령에게 건넸습니다. 무상이양이었어요. 기술료도 라이선스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통째로 넘긴 겁니다. 댄스 같은 자였으면 이 매뉴얼 한 권에 수조 원의 가격표를 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강 대령은 종이 한 장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타리크 대령을 센터장으로 한 훈련센터 현판식이 열렸어요. 현판에는 아랍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광장에 도열한 바레인 연안경비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그 옆에 하산 선장과 어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복도 군복도 아닌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강 대령이 어민들 앞에 섰습니다. 해양감시단 위촉장을 한 명 한 명에게 건넸어요. 하산 선장이 위촉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에 들린 공식 문서, 3주 전 브리핑룸에 난입해 제 멱살을 잡았던 그 어부가 이제 해협을 지키는 공식 감시단의 일원이 된 겁니다. 하산 선장이 강 대령을 봤어요. 두 사내가 악수를 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과 굳은 살 박힌 손이 맞잡혔어요. 바다가 만든 손이었습니다. 저는 광장으로 내려갔어요. 사실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만년필의 주인이 저 광장에 설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40년 해군 인생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강 대령 앞에 섰어요. 이 사내는 여전히 소금기 밴 작업복이었고 저는 훈장이 달린 정복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훈장 투성인 쪽이 패배한 겁니다. 저는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어젯밤 통제실에서 저도 모르게 올렸던 그 경례를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강 대령이 경례를 받았어요? 표정에 의기양양함은 없었습니다. 승자의 오만도 없었어요. 그냥 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광장에서의 일이 끝나고 저는 사령부로 돌아와 워싱턴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펜타곤 해상 교전 교리를 한국형으로 수정하는 위원회를 즉각 소집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손으로 제 40년 경력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일은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바닥을 긁는 고정 소나 교리로는 유령처럼 떠다니는 적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전문을 보낸 뒤 참모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중동 각국에서 서방 방산업체와 맺었던 무기 구매 계약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통보가 줄줄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바레인,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연쇄적이었어요. 수조 달러 규모의 서방 방산 계약서가 종이 쪼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신 한국 방산업체 앞으로 계약금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뒤따랐어요. 리처드 벤스의 에이펙스 디펜스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한 구석에 뜬 경제 뉴스 자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에이펙스 디펜스 주가 장중 32% 급락, 중동 계약 전면 해지 여파. 벤스가 바레인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 뉴스를 봤을지 안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롤렉스 데이토나가 손목에서 풀려 증거품 봉투에 담기는 소리는 분명 들었을 겁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활주로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에 착륙해 있던 낡은 CBM 300 수송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흘 전 흙먼지를 뚫고 도착했던 그 천식 걸린 프로펠러 수송기였습니다. 강동혁 대령과 한국팀 6명이 짐을 싣고 있었어요. 광장에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특파원들이 몰려와 강 대령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강 대령은 그 플래시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단 한 번도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윤지수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프북을 가슴에 안은 채 묵묵히 수송기 램프를 올라갔어요.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송기 램프가 올라가기 직전 강 대령이 잠시 멈춰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활주로 끝자락에 타리크 대령과 하산 선장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타리크 대령의 가슴에는 한국 해군 배지가 햇살에 빛나고 있었고 하산 선장은 해양감시단 위촉장을 가슴에 대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이 씩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입꼬리가 살짝 비틀린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 사내의 작별 인사였어요. 램프가 올라갔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수송기가 덜컹거리며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기체가 떠올랐어요. 낡은 동체가 쪽빛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저는 사령부 창가에서 수송기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만년필이 없었어요. 부러진 조각이 통제실 바닥에 아직 있었겠지만 다시 줍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그 펜으로 수백 건의 명령서에 서명하고 수십 건의 작전 계획을 승인했어요. 그 펜이 제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머니가 비어있는 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수송기가 완전히 사라진 뒤 해협 위로 뱃고동이 다시 울렸어요. 유조선 한 척이 안전하게 해협을 빠져나가며 긴 한 번의 고동을 울린 겁니다. 그 소리가 사령부 유리창을 타고 제 귀에 닿았을 때 저는 40년 해군 인생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알아챘어요. 패배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은 천조국 미국이 도망친 바다를 낡은 수첩과 헬기, 2대로 되살린 사내가 돈도 훈장도 거부하고 조용히 떠나버렸어요. 고기를 잡아준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의 룰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뱃고동 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해협 위로 퍼져나갔어요. 강동혁 대령이 맛을 봤던 그 모래의 짠내가 바람에 실려 창틈으로 새우며 들었습니다. 저는 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윤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